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농지법 이용 파트예요. 이용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용에서는요, 이용에서는 계획이 나와요.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농지 이용 계획이에요. 자, 수립권자는 시, 군, 구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3천만 제곱미터 이하래요. 이하의 농지밖에 없대요.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에. 그러면 굳이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3천만 제곱미터 이하의 시 또는 군이에요. 시 또는 구. 구는 농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 또는 구 중에서 3천만 제곱미터 이하라면 예외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고요. 농지 이용 계획에는 농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농지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지 이용 증진 계획이란 증진 사업,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은 주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이나 교환 이런 것들, 그리고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위탁 경영 이런 거 촉진시켜서 노는 땅이 없게끔 하고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이 왜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자, 여기 땅이 있어요. 이렇게 논이 있는데 여기는 A 땅이고 여기는 B 땅이에요. 여기도 또 A 땅이고 여기 B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A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그래야겠죠. 근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A 땅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서로 바꾸는 교환을 하거나 또 주변 땅을 더 추가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 증진 사업을 통해서 촉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자, 그 다음 농업 경영체라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도 해요. 그럼 뭐냐면 농업 경영체에 농업인이나 법인 이런 애들이 가입을 하면 여기 농업 경영체에 가입을 하면 가입한 농업인이나 법인 또 여러 농업 생산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자,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이 농사해주는 5가지 있었죠.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임대위탁, 농어촌 공사에 맡기는 임대위탁, 그럼 대리경작제도라고 있었어요. 대리경작제도가 그래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경작제도예요. 대리경작제도는 이거예요. 노는 땅. 빈둥빈둥 노는 땅이 있어요. 이 노는 땅에 시군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는 땅이 뭔지 알아야겠죠. 노는 땅은 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유휴지가 있고요, 휴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노는 땅이라는 거는 유휴지를 얘기해요. 이게 노는 땅입니다. 휴경지는요,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다 보면요, 안에 영양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독소라는 게 쌓여요. 이게 배출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경작이 이루어지니까 농산물의 생산성이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거죠.
그걸 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자, 이런 경우 휴경제라고 하고요. 또 내가 농지를 다른 농지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했어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잠시 동안 쉴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휴경지로 봐요. 노는 땅으로 보지 않아요. 노는 땅으로 본다면 농지 전용 하겠다고 쉬었다면 직권이나 신청받아서 대리인 경작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노는 땅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타용도 일시 사용. 겨울에 우리 마을에 눈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 장소로 이 논을 잠깐 쓰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도 휴경지지 유휴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는 땅에다가 누가? 시군구가 지정을 하죠. 시군구가 지정 예고를 해요. 지정 예고를 하면 7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어떻게? 야, 누가 거기 하기로 했어. 그리고 7일 이내 결과 통보를 해주고요. 또 1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농사를 안 지은 거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1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리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대리인. 대리인은 인근에 살고 있는 농업인이에요. 또는 농업법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 그러면 한 2순위로 생산자 단체라든가 기타 생산자 단체, 아니면 학교 같은데, 아니면 요청한 사람, 지원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공짜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료를 내야 됩니다. 지료를 내야 돼요. 지료는 수확량의 10%예요. 수확량의 10%. 근데 같은 동네 사람이 내가 잠깐 땅 쉬었다고 이제 대리경작 하겠다고 지정 예고가 들어왔는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탁이라도 해야 돼요. 안 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간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서 적어도 따로 정한 게 없다면 최소 3년은 보장이 돼야 돼요. 3년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 요건은 대리인이 이제 대리경작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게을리해요. 게을리, 제대로 안 해. 또는 지료를 안 내요. 자기가 먹고 그냥 말아요. 지료를 안 내거나 심지어 공탁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또 소유자나 대리인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해제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임대차 한번 볼게요. 임대차 지우겠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자, 헌법 제 121조예요. 121조 제 1항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는 경제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농업 생산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임대차를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뒀어요. 이 항에 근거해서 이 임대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유가 있어야겠죠. 정당한 사유. 자, 어떤 사유에 있어서 하냐. 자, 소유 예외가 있었죠. 소유 예외. 아까
국가 지자체 상속 8년 자격이 있었죠. 소유 예외는 임대차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좀 전에 배웠죠.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의해서 임대차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요. 부득이한 경우. 자, 어떤 경우 부득이하냐? 자, 이것도 보면 소유 예외랑 비슷해요. 질병이나 취약이나 또 공직에 있거나 공직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거나 아니면 군대 간대요. 징집을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꼭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부상 3개월. 죄송합니다. 자, 부상은 3개월이고요. 해외여행도 3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예요. 이제 나이가 요즘 같으면 60세는 굉장히 젊죠. 예전에는 60세 그러면 지금 느낌으로 한 80은 된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60세 이상이에요. 더 이상 이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 임대 주겠다 이런 경우에 용인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래도 5년 이상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허용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말 체험 영농이에요. 주말 체험 하겠다고 누가 나섰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 또는 이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토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이제 주말 체험 어디 와서 주말에 가족들과 뭘 키우세요 이렇게 광고를 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또 임대를 다시 내는 거죠. 그런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예요. 위탁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모작이에요. 자, 이모작을 위해서 난 농사 다 지었고 또 다음 이모작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사유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내용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지문으로 나오면 기억이 대충 나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3개월 아니면 이런 게 2개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약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임대차. 자, 계약은 원칙이 서면 계약으로 해야 돼요.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안 돼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확인 대장에 이렇게 적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농지를 인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농지 주인이 서면 계약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농업인이 되거든요. 농업인이 돼요. 그러면 이걸 임대하는 순간 임대인은 내가 그 땅밖에 없을 때 임대인은 농업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내가 농업인으로서 받았던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혜택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면 계약 안 하고요. 그냥 구두 계약으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강의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계약 기간은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그래도 3년은 해야겠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중요한 것은요, 임대인은 주장 못해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3년 이하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지, 임대인이 3년 이하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3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이게 또 3개월 전에 내가 이제 아무 얘기가 없다면,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토지가 국공유지라면 어떨까요? 국공유지. 그러면 국공유지라면 여기나 여기에 나온 내용 전부 다 적용이 안 돼요. 국공유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면 여기 내용과 다 같은데, 사용대차는 지료를 받지 않는 거죠. 지료를 납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위탁경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경영은 임대랑 다르죠. 임대는 임차인이 자기가 땅만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거 짓고, 거기에 대한 수확에 대한 결실도 임차인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지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위탁경영은 토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내가 뭘 심고, 그 심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재료나 기계나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빌리고, 그래서 이제 경작을 하죠. 근데 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 불러서 경작을 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위탁 경영입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도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에나 가능해요. 부득이한 경우는 임대차의 부득이한 경우와 같아요. 근데 여기다 추가되는 게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이것도 사유에 들어가요. 그럼 얼마만 한 게 노동력이 부족하냐? 3분의 1 정도의 자기 노동이 들어가거나, 또는 세대원의 이제 와이프나 자식들 세대원의 노동력이 들어간다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봐주겠다. 또 1년에 적어도 30일 이상 종사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위탁 경영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탁 경영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 이용 파트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보전 파트로 가겠습니다. 보전이에요. 보전 파트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나와요. 농업진흥지역.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하던 거예요. 이게 필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옛날 용어죠. 절대농지라고 그랬어요. 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대농지라고 그랬죠. 상대농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절대농지 사면 안 되고, 절대 사면 안 되고, 상대농지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타고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논들이 있죠. 끝도 없이 막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얘기를 해요. 군데군데 한두 개씩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집단적으로 조성된 데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요. 자, 보통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줄여서 농진 지역이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농진구.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농보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타고 가다가 옆에 아주 집단적으로 조성된다고 그랬죠. 그런 게 공공자금, 공적 자금을 들여서 조성된 농지를 조성한 거예요. 공적 자금을 들여서, 또는 농업 기반 정비사업,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은 뭘까요? 농업보호구역,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물입니다. 물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들죠. 자, 이 물, 용수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이 용수원 보호, 용수원 확보, 그리고 또 수질보호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딱 봤는데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주변에는 어딘가에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건 누가 지정하냐? 이거는 시군구가 아니에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농장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주의하실 게 지정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바꿔도 되게 그럴싸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농업진흥지역은 왠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 대상은 녹간농자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녹간농자. 주상목만 빼고 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주의하실 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녹지지역인데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 특별시 녹지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예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시 녹지지역 말고 그 외의 녹지지역과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은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도시로 편입되거나 도시용지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면 주민 의견 듣죠. 의견 듣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요. 식품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칩니다. 식품정책심의위원회.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하겠죠. 그리고 지정 고시를 합니다. 뭐 절차 보면 우리 그 계획할 때 그거랑 비슷하죠. 의협심 거쳐서 승인받고 지정 고시하는 거니까 절차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심의와 승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와 승인을 생략하는 경우. 자, 농업진흥, 줄여서 얘기할게요. 농진구,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리고 농보구가 있어요. 농업보호구역. 자, 어느 쪽이 더 규제가 강할까요? 농업보호구역보다는 농진구가 좀 더 규제가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농업보호구역은 좀 더 규제가 완화된다는 느낌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간다는 거는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나 굳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래요. 그러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요. 또 이보다 더 작대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 승인도 받지 말고 이 정도는 바꿔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에게 보고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요거 이렇게 승인과 심의 생략하는 경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정했어요. 지정했으면 이제 효과가 있겠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정 효과. 뭐 농업과 생산, 농업 계량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축사나 아니면 온실, 재배사 이런 농업 생산시설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꺼냈겠죠. 예외가 있어요. 농업 진흥구역에서는요, 가공시설, 농작물의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나 연구 관련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그 농업인 주택이죠. 그냥 주택이 아니라 농업인 주택도 가능하고, 농업인 주택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도 좀 있어야겠죠. 편의시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련한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지하자원 개발도 가능해요. 지하자원 개발도 가능하고, 뭐 국방, 뭐 군사적 목적이라면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농보구는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진구보다는 좀 더 완화된 행위 제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돼요. 농진구에서 되는 건 되고요.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관광농원사업. 자, 관광지로 개발하는 거죠. 뭐 꽃밭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찾아오게 하는 건데, 이런 거랑 그 다음 주말 농원 사업. 사업 명칭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거 두 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은 입장료가 3만원, 주말에는 2,000원,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이것도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태양열 많죠. 태양에너지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 면적이 한정돼 있어요.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농보구에서 되질 않아요. 그 다음, 자, 농업진흥지역과 농진구와 농보구가 걸치는 농지가 있을 거예요. 걸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걸치는 경우예요. 걸치는 경우. 자, 여기 농진구가 있어요. 농진구.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여기 농보구가 있어요. 농업보호구역. 근데 토지가 이렇게 걸쳤네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 건지 아니면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 건지 결정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330 이하다. 그러면 이쪽 지역, 바깥 지역에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규제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농보구에도 이렇게 걸쳤어요. 근데 걸친 부분이 마찬가지로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외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걸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농지 전용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지울게요.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농지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 자, 농지라고 그러면은 농지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지목과 상관없이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을 키운다면 이건 농지죠. 거기에 플러스 계량시설이나 농업용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농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외의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권자는 이거는 농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고요. 만약에 변경을 했어요. 뭔가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공법에서 변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라 그랬죠. 허가를 농장한테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자, 이제까지 학습할 때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경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반드시 중요한 사항, 반드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좀 틀리죠. 이제까지 한 거랑. 자, 위치가 바뀌었거나 면적, 또 경계, 그리고 명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또 그 목적과 용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변경으로 보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허가 예외입니다. 허가 예외. 자, 뭐 협의나 신고를 했다면 이건 뭐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는 또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산지 복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 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자, 하천법에 의한 것은 하천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해 주는 경우고요. 산지 복구는 뭐냐면 산지가 임야잖아요. 임야. 이 산지에다가 임야에다가 산을 깎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과실수를 심는다던가 아니면 좀 산이 좀 평평해서 경사도가 높지 않아서 논을 만들어 가지고 경작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거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임야는 뭘 해도 임야다. 그래서 산지 전용을 하지 않고 했던 거를 다시 산지로 되돌리는 일을 산지 복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시 원상대로 돌리는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신고예요. 신고는 시군구한테 하면 돼요. 그럼 좀 이렇게 사소한 거겠죠. 농업과 관련된 거, 농업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또 뭐 편의시설, 농업인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만 해도 됩니다. 무슨 뭐 회관 같은 거, 노인회관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협의예요. 자, 협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한대요. 용도지역을 변경한대요. 주상공을 지정하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도시지역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시설을 결정한대요. 이런 경우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주상공 지정할 곳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할 곳에 농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하라는 거죠. 농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하고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대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겠대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주겠대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농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만약에 주상공이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상공인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주상공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이 부지가 녹지지역이 아니고 주상공이라면 예외입니다. 주상공이라면 예외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지금 허가권자가 농장인데요. 허가권자가 농장인데, 이 농장이 항상 이렇게 관여해서 허가해 주지 않아요. 이 면적이 너무 작거나 하면 이걸 허가권자를 위임시켜 줬거든요. 그 위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